안녕하세요.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화학이 인류에게 얼마나 이로운가, 화학이 얼마나 고마운 건가에 대해 다루는 거예요. 대부분의 과목들이 보통 그래요. 이 과목이 얼마나 배울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보통 첫 단원이죠. 화학도 그래요. 내가 바로 전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이들이 화학에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첫 단원에서 먼저 씻고 가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이번 시간이 끝났을 땐 화학이 정말 고맙구나, 화학 덕분에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 단원에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인구는 sorry, I'm sorry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근데 식량 생산이 못 따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필연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겠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바로 이런 방식으로 화학이 해결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화학 덕분에 의, 식, 주가 이렇게나 많이 변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멜서스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x의 제곱, x의 3제곱, x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쭉 증가하는데 반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럼 반드시 인구가 식량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요만큼의 식량 부족분이 생기는 순간이 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죠. 멸망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겠죠. 단순히 식량이 부족하면 배고파, 밥이 없네, 뭐 먹지, 이런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죠. 배가 고프면 전쟁이 일어나죠. 자원쟁탈, 식량쟁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다는 건 정말 큰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산업혁명과 의학혁명이 이렇게 맞물려 오면서 사람의 수명이 쫙 늘어나면서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할 만큼의 식량이 필요해진 거죠.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면 식량을 이제 빨리 생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냐? 식물을 빨리 자라게 하려면 비료가 필요해요. 근데 보통 그 비료가 뭐였냐면 동물의 똥이나 오줌, 이런 비료를 이용해서 식물의 생산량을 늘리고자 했어요, 처음엔. 그런데 동물들이 똥을 무한정 싸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개소 말닭들이 똥을 계속 싸주는 게 아니니까 그거 역시도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비료, 이런 자연적인 퇴비가 너무 부족해서 안 되겠다, 인공적인 비료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이 동물의 똥은 도대체 뭐죠? 동물의 똥에 뭐가 있길래 그게 식물의 생장을 촉발시키는 걸까요? 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식물이 생장하려면 질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식물의 세포도 결국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단백질의 주성분이 질소거든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살짝 복습해 볼까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글씨를 못 쓰는 건 내가 타블렛을 세워서 글씨를 이렇게 쓰기 때문이에요. 제가 칠판에다 글씨를 써도 칠판에도 이렇게 쓰니까 칠판 글씨도 못 쓰죠. 전 글씨를 못 써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잖아요. 탄수화물의 구성 성분이 뭔지 배웠어요? 탄소, 수소, 산소죠. 지방의 구성 성분도 탄소, 수소, 산소예요. 단백질의 구성 성분은 탄소, 수소, 산소의 질소까지. 그래서 탄수화물은 초, 지방도 초, 단백질은 촌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걸요? 단백질에는 질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이든 식물의 세포든 주성분, 그 세포를 구성하는 주성분에는 이 질소, 이게 주성분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장을 위해선 질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질소가 바로 동물의 똥에 많았던 거고,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동물의 똥을 부어주면은 식물이 잘 자랐던 거죠. 이 상황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요.
이해가 가시죠? 참, 네, 잠깐 멍 때렸네. 미안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똘똘한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식물이 자라는데 질소가 필요해? 하지만 똘똘한 나는 알고 있지. 뭘 알고 있냐면 공기 중엔 질소와 산소가 있는데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자그마치 78%고 산소가 예비 종이 울렸습니다. 예비- 교실로 이동하셔서 수업 나 진짜.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21%니까 공기 중에 질소가 이렇게나 많으니까 식물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하는 똘똘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조금 덜 똘똘한 거예요. 조금 덜 똘똘해. 왜냐면 아직 화학을 덜 배웠기 때문에 덜 똘똘한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공기 중에 질소가 넘쳐나지만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공유결합이라는 걸 했는데 그 공유결합 중에서도 우주에서 가장 강한 공유결합인 삼중결합을 하고 있어요. 질소가. 식물이 필요한 건 이 질소 원자인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질소 분자고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 분자를 자기가 필요한 질소 원자로 쓰려면 이 삼중결합을 끊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식물은. 자기 힘으로는. 그러니까 공기 중에 필요한 질소들이 넘쳐나지만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무슨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식물이 사용할 수 없는 질소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로 바꿔주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질소 고정이라고 불러요. 이 질소 고정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동물이 음식을 먹고 똥을 싸면 그게 자연적인 질소 고정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질소 고정을 하는 건 동물들의 소화 과정과 더불어 그냥 듣고 넘어가요. 콩과 식물, 뭐 완두콩, 무슨 콩 이런 콩과 식물에 뿌리 혹에 사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세균. 그래서 콩과 식물의 뿌리 혹 박테리아. 얘네가 질소 고정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 역시 양이 너무 부족하죠. 그리고 또 다른 질소 고정이 자연에 있긴 했었어요. 어떤 질소 고정이냐면 이 결합을 끊으면 질소 고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결합을 끊어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자연에 이런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엄청난 에너지가 공기를 막 통과하는 게 있다고요. 바로 뭐야? 번개죠. 번개. Fast under man. 번개. 이 번개가 있어요. 이 번개가 빡 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의 결합을 끊어주고 그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질소 고정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인류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나기 전에 이 전까지는 이런 식의 질소 고정 과정과 생명의 순환 이 고리 사이에 균형이 이쁘게 잘 맞았던 거죠. 그런데 인류가 너무 말도 안 되게 팽창해 버리니 인류가 살기 위해선 더 이상 이런 방식의 질소 고정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됐죠? 좀 말을 길게 하네. 뭐 여러분이 똘똘하다고 하니까 이 얘기 똘똘한 여러분이랑 수업을 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좀 더 하게 되네. 그러다 보니 말이 좀 길어지는데 뭐 빨리 해볼게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한 자연적인 질소 고정 과정 말고 인공적인 질소 고정 과정을 알아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인류가 살아야 되니까. 전쟁을 막아야 되니까. 그랬던 거죠. 그러다 독일의 화학자 브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암모니아를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 화합물인 암모니아를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발명을 한 거죠. 바로 뭐냐면 질소기체를 수소기체와 어차피 질소기체는 공기 중에 넘쳐나잖아요. 수소기체도 넘쳐나요. 물을 전기 분해하면 거의 무한대로 얻을 수 있어요. 둘 다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야. 이렇게 쉬운 원료를 결합하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다양한 요소들을 밝혀낸 거죠. 쟤 자꾸 저러더라. 아까도 수업 영상 찍고 있는데 갑자기 복사기가 지 혼자 돌아가요. 사람 무섭게. 저 복사기.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그냥 질소에 수소 결합시킨 거 아니에요? 라고 단순하게 느껴지겠지만 방금 말한 대로 이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밝혀내는 게 어려워요. 실제로 이 반응은 촉매 없이는 거의 막 500도,
1000기압 반대인가? 500기압 천도인가? 아무튼 미안해요.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돼요. 그런 짜잘한 숫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온도 하에서 이 반응이 잘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밝혀냈다는 거죠. 이 반응식 이게 끝이에요?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닌 거 알고 있죠? 그냥 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왜 끝이 아니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거든요. 라부아지에가 밝혀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요. 질량 보존의 법칙 뭐야? 중학교 때 배웠죠? 반응 전의 원자 수와 반응 후의 원자 수는 똑같아야 돼. 반응 전 모든 물질의 질량 합과 반응 후 모든 물질의 질량 합은 똑같아야 돼요라는 것이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반응 전에 수소가 10개였으면 반응 후에도 수소가 10개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나 대단한 이야기였어요. 이것도 뭐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 이게 진짜 멋있는 얘기인데. 자, 아무튼 지금은 반응 전에 질소가 원자가 몇 개예요? 2개죠. 반응 후에 1개야. 그럼 질소 원자 하나가 뿅 사라졌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뿅 사라지겠어요? 수소가 반응 전에 2개인데 반응 후에 몇 개야? 3개야. 안 돼요. 그쵸? 자, 개수를 맞춰야 돼요. 한번 맞춰볼까요? 할 수 있어요. 시작. 다 맞췄죠?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되면 되죠. 이렇게 되면 반응 전 질소와 수와 반응 후 질소 수가 맞춰지거든요. 됐어요. 됐죠? 이런 암모니아 합성법을 구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버보슈법 덕분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비유도 아니고 뭔가 뭐 문학적인 이런 표현도 아니야. 진짜야. 진짜로. 식량이 부족했다면 선생님이나 여러분은 태어나질 못했어요. 못 태어났어. 먹을 게 많고 등이 따시고 배가 불러야 우리 뽀뽀나 한번 할까? 라는 마음이 생기죠. 배고파 죽겠는데 오늘 세 끼를 내내 굶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 하버 보시법이 있었기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너무나 고마우니까 하버 보시법을 3번만 외칩시다. 하버 보시법, 하버 보시법, 하버 보시법. 그래요.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이 질소 비료, 인공 비료의 대량 생산을 이끌었고 그 결과 식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브리치 하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의 인생이 엄청나게 이상해. 엄청 기구해요. 막 이렇게 인류의 번영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지만 한편으로 이 사람의 또 다른 면에선 완전 도카스의 아버지. 수많은 인류를 죽음으로 내몬 끔찍한 살인자. 뭐 이런 면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말년이 되게 안 좋았어. 막 아내는 막 안 좋게 죽고 이 사람도 막 되게 가난하게 도망가다 죽고 막 그랬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도 알아보면 재밌을 거예요. 각자 알아볼래요? 다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건데 한번 보세요. 쫙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암모니아 인공비료를 만들어낸 그래서 식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거 화학의 또 다른 영향 바로 소재에 대한 이야기죠. 어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소재가 쓰여요. 그 전까지 화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다 당연히 천연 소재밖에 없었죠. 천연 소재라 함은 뭐겠어요? 뭐 면실로 만든 거라든가 동물을 때려잡아서 가죽 벗겨서 쓴 거라든가 뭐 이런 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당연히 쉽게 망가져요. 물고기를 잡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합성 섬유 그물을 이용하면서 훨씬 더 가볍고 질기고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물고기 잡기 좋아져서 어업 생산량이 확 늘어났다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야. 들으면 아는 얘기. 됐죠. 그리고 농약이 생기면서 이게 농약이 다들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안 좋기도 해요. 안 좋은 면도 있어. 하지만 농약이 없었으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일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DDT 같은 거. 지금이야 DDT가 너무나 안 좋고 DDT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이 너무 많고 죽어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 DDT를 쓰면 안 되지만 처음에 DDT를 개발했을 때는 도저히 그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무언가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그 뒤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이 발달하고 그 발달한 과학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산되고 그 또 다른 문제를 또 다른 과학이 해결해 나가겠죠. 이게 지금까지 과학이 해온 일이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 또 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과학을 만들고. 그럼 이런 생각도 하겠죠. 이까지 과학 처음에 그냥 애초에 과학이 없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좀 자본주의의 팽창과 우리 이 사회적 구조의 변화 과정에서의 과학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과학이 없었으면 지금의 세상은 아예 없었어요. 단순히 과학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그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심이 없었다면 아직은 도와줄 수 없네요. 무섭게 얘 또 빅스비 왜 그러니 너 진짜. 자, 그런 게 없었다면 지금 같은 세상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어. 이거 좀 더 거대한 이야기인데 결과가 시간이 남으면 해봐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16분. 빨리. 또 플라스틱 알죠? 플라스틱, 비닐하우스, 비닐도 플라스틱이에요. 그쵸? 얇은 플라스틱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작물 재배가 가능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딸기를 먹을 수 있게 된 이 아름다운 세상. 이게 다 플라스틱 화학 덕분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섬유 역시도 화학이야. 요번엔 의생활. 좀 전에는 식생활에 대한 얘기했죠. 식생활에 화학이 미친 영향. 요번엔 의생활. 옷에 미친 영향이죠. 이런 걸로 옷을 만들어 입다가 섬유가 만들어져서 다양한 형태의 옷을 입고 있게 되었다. 옛날엔 이렇게 동물 거죽 같은 거 막 호랑이 때려잡고 막 호랑이 거죽 뺏겨서 이렇게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이렇게 합성 섬유로 옷을 만들어 입죠. 깻잎 같은 걸로 가리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걸로 얼마나 좋아. 이 옷 따뜻하고 질기고 다 화학 덕분이죠. Thank you, chemistry. 나 미친 사람 아니에요. 자, 첨연섬유, 뭐 목화, 소음, 뭐 이런 걸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이랬어요. 색깔이 단조롭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의 화학 섬유는 질기고 색을 입히기도 편하고 만들기도 편하고 싸고 뭐 그렇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합성 섬유 바로 나일론이 굉장히 유명한 합성 섬유이지요. 왜냐면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 섬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큰 의미를 갖고 지금도 나일론 엄청 많이 쓰여요. 캐러더스라는 과학자가 개발한 건데 처음에 나일론이 만들어졌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대요. 천연 소재만 쓰다가 나일론을 썼는데 엄청 질겨 끊어지질 않아요. 나일론 지금도 쓰잖아요. 많이 안 끊어져. 안 끊어지고 색도 잘 안 바라고 염료로 염색하기도 너무 좋고 완전 기적의 소재예요. 기적의 소재.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나일론을 가방, 밧줄, 칫솔 뭐 이런 데 많이 쓰죠. 이런 데 많이 써요. 엄청 질기니까. 근데 처음에 나일론이 만들어졌을 때는 너무나 좋은 소재니까 이걸로 막 양말도 만들고 팬티도 만들고 속옷 막 다 나일론으로 만들었대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근데 나일론이 정말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또 있겠죠. 단점이 뭐냐면 일단 면보다 이렇게 피부에 닿는 촉감이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수분 흡수가 거의 없어. 방수가 잘 된다는 얘기죠. 밖에서 들어오는 물을 잘 막아주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에서 만들어진 물이 밖으로 못 나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팬티를 입으면 그 팬티에서 나온 그러니까 뭐 살에서 나온 땀이 있잖아요. 그 땀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이게 축축해지는 거지. 나일론 팬티를 오래 입고 있으면 물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일론 양말을 오래 신고 있으면 막 발땀이 막 지옥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일론이 만들어졌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이런 데서 많이 쓰였는데 막상 나일론으로 이런 걸 만들어 입어보니까 사람들이 그 나일론이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안 좋은 점이 너무 많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나일론 환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데서 온 말이에요. 나일론 환자.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 하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나일론 환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아픈 줄 알았는데 실은 안 아픈 척 하는. 되게 좋은 소재인 줄 알았는데 막상 써보면 별로 안 좋은. 그래서 그런 말 많이 쓰죠. 나일론 환자. 아무튼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요즘 안 쓰나? 옛날 말인가? 아무튼 그래요. 나일론이 그래요. 폴리에스터라는 섬유 진짜 많이 쓰고요. 이 폴리에스터가
안 들어간 옷이 요새 거의 없을 정도로. 폴리에스터라는 거에 무슨 뜻이냐면 이 폴리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이 에스터는 에스테르 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에스테르 결합으로 이어진 엄청나게 끝도 없이 쭉 이어서 만들어진 에스테르 결합, 에스터 결합으로 쭉 이어서 만들어진 폴리한 고분자 화합물을 폴리에스터라고 말하거든요. 이 폴리에스터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정말 많은 옷에 쓰여요. 여러분 옷에 표딱지 같은 거 보면 요런 거 요런 표딱지를 보면 폴리에스터 몇 퍼센트, 면 몇 퍼센트, 나일론 몇 퍼센트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실의 수를 쓴 거야. 옷을 만들 때 실을 이렇게 엮고 이렇게 실을 엮어서 만들잖아요. 그때 실의 실의 그 비율을 쓴 거죠. 면실 몇 개, 폴리에스터 실 몇 개, 뭐 나일론 실 몇 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의생활에 영향을 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이야기. 자, 합성 염료라는 것도 있죠. 염료라는 거는 색을 입히는 거. 이것도 옛날에는 다 그냥 천연 섬유의 색 그대로를 써서 다양한 옷 색깔이 없었는데 지금은 합성 염료 덕분에 다양한 색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최초의 합성 염료 모브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다양한 색의 옷을 입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요번엔 주생활 집이죠. 사는 생활. 오, 20분이 넘었네. 너무 길다. 미안해요. 다음부터 짧게 할게요. 진짜 미안해요. 똘똘한 친구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길어지네. 옛날에는 이런 걸로 나무를 지었죠. 목조 주택, 흙으로 지은 주택 이랬는데 요즘은 화학 덕분에 콘크리트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알루미늄 이런 걸로 집을 짓는다라는 얘기죠. 콘크리트는 시멘트에다가 자갈이랑 모래 뭐 이런 걸 섞어서 만든 거고요. 철근 콘크리트는 거기다가 철근심을 박은 거예요. 더 튼튼하죠. 알루미늄은 알고 있고요. 이런 걸로 이제 건물을 짓는다라는 이야기죠. 또 유리도 많이 쓰이죠. 유리도 당연히 화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다화학이라는 걸? 내가 이 전 영상에서 말했던 우리 집안이 다화학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화학이 아닌 게 없어. 유리 덕분에 이런 건물,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죠. 이런 건물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유리 없이 건물을 못 짓죠. 그렇죠? 이게 다 화학이라는 얘기죠. 화학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화학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배은 망덕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번 시간의 핵심이었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화학에 해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었고요. 고생했어요. 안녕. 반가워요. 안녕.